네, 반갑습니다. 자, 수학 강의하고 있는 오도경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3월 26일 수요일 날 시행되었던 3월 학력 평가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저의 해설 강의는 이 앙상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시리즈물로 진행이 될 거고, 저의 해설 강의는 다른 해설 강의와는 다르게 단순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해설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 개념들과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놓쳤구나, 아니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했으니까 요 개념을 내가 잘 공부를 해놨구나, 뭐 이런 등등의 피드백들을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게끔 설계한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 시험지 자체가 좀 굉장히 늦게 공개되는 감이 있어서 제가 시험지를 좀 부랴부랴 풀고 부랴부랴 분석서를 작성을 해서 부랴부랴 해설 강의를 찍는다고 일단은 해설 강의가 한 오후 7시쯤 되면 올라갈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촬영 마치면 7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웬만하면 오늘부터 해가지고 시행되는 모든 모의고사들은 제가 당일날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출발하기 전에 먼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강사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을 쳐보고 뭐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뭐 저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에요. 가벼운 마음이요. 사실은 물론 학생들이 생각하는 무거운 마음 당연히 있는데 일단 그런 말 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 강사들은 시간의 압박에 일단은 놓이지 않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유로워. 그리고 사실 저같이 해설 강의 준비할 때 3점까지 다 풀고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치? 4점 문제들부터 이렇게 풀면서 대충 해설할 가치가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여러분들이랑 동일한 상황 속에 놓인 상태에서 판단하기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일단 뭐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같이 좀 약간 무게감이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 제한을 두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지만 3월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 미안함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해설 강의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친 시험 결코 어려워, 결코 쉬워 이렇게 이야기를 단정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해됐죠? 여러분들은 언제나 시험장에서 치는 시험들은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그런 공감 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미 시험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 감정을 내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딱 오늘까지. 내가 오늘은 뭐 시험이 좀 점수가 안 좋아서 기분이 좀 디프레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수가 좀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기분이 좀 업돼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감정이 내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피드백을 딱 마친 다음에 내일에는 딱 그 감정을 덜어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태도와 행동만 이렇게 딱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죠? 내 점수 좀 못 받았다, 잘 받았다,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기껏 해봐야 3월 모의고사고 첫 시작이야. 그러니까 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내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딱 주목하고 그 방향성을 잡는 것으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다 기능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으로부터 이제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제가 일단 문항을 좀 추려왔어요. 단원별로 어디서 출제가 많이 됐고 이 비율 같은 것들을 좀 계산을 해왔는데,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수1과 수2의 밸런스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11문항 37점, 11문항 37점, 합산 74점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에는 수학2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문제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에서 출제가 비었다라는 거, 요 밸런스 붕괴를 제외하고는 거진 일단 밸런스를 맞춰서 출제하신 것 같아요. 물론 수학2 같은 경우에는 단원의 중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적분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고 미분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번엔 대표적으로 12번 문제가 그렇죠. 접선 문제인 듯 적분 문제인 듯 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문제들을 일단 제가 나름대로 마지막에 구하는 일단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적분이냐 미분이냐 넣기도 하고, 조금 더 상위 단원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일단 배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극한과 연속이 조금 소외된 걸 제외하고는 밸런스를 잘 맞춰서 출제를 하신 시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향성 자체는 뭐 이거는 사실 뭐 평가원이 출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향이 뭐 유지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정리해 놓은 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뒤에죠. 제가 난이도라는 걸 평가를 좀 해볼게요. 먼저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다 할 만한 킬러 문제는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 내가 이거는 학생들이 다 틀리겠다 싶은 문제는 없더라고. 전체적으로 무난했고,
특히나 시험이 좀 까다롭냐 아니면 무난하냐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위 이야기하는 준킬러라고 하는 9번부터 한 13번, 많게는 14번까지의 그 구간이 난이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요즘같이 킬러가 거의 배제되다시피 하는 그 어떤 경향에서는 보통은 이 준킬러 단계가 어느 정도의 난도로 형성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9번부터 12번까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만한 문제, 그리고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싶은 문제 10번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공통 과목은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하고 기하가 밸런스가 좀 안 맞긴 했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싶은 느낌의 문제가 강했고, 확률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데 라는 느낌이 들었고, 기하는 한 그 중간 정도로 출제하면서 난이도 전체 자체가 좀 약간 들쑥날쑥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하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맞춰주시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범위가 굉장히 국소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출제해야 되겠다라고 한 단원 자체가 제한되는 순간 문제는 다양성을 갖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난도가 조금 이제 미적분 쪽으로 편향돼서 높게 일단 출제된 감이 있어서 사실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산모 한정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공통 과목이 좀 무난했구나, 정확하게 따진다고 하면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뽑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9번에서 13번 정도의 이 준킬러 단계에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중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 하나를 뽑아라라고 하면 10번을 꼽을 것 같아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풀이하던 어떤 그 스타일이랑 좀 안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헤맸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자연수 논리 체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가다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문제 자체가 3의 배수 논리로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와 2일 때와 0일 때를 이렇게 분류해 나가면서 착착착 풀어내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QL 풀기 쉽지 않았던 문제로 10번 문제 주요하게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교훈은 어차피 시간 제한 내에서 푸는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이 한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여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10번 문제가 안 풀려서 혹시나 뒷페이스가 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시험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엔제 같은 거나 기출문제집 같은 거 사가지고는 이런 걸 못 느껴. 왜? 그거는 30분 붙잡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오히려 칭찬해줘. 너 고민이 깊구나 이렇게 칭찬해준다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그건 죄악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번 문제에서 내가 시간 소비가 많았다 이런 것들은 또 반송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 해석과 공통접선이라고 제가 일단 명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외향적인 틀은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인테그랄을 지울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미분법 문제로서 일단 전향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풀이가 흘러가더라고요. 굉장히 출제를 잘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4번 문제는 눈여겨볼 만하고,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추적 문제입니다. 어쨌든 문제의 비주얼 쪽으로 보면 굉장히 흔해 빠진 문제지만 실제로 막상 문제를 평소처럼 풀려고 했더니만 역추적이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풀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울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1번 문제도 주요 문항으로 꼽았습니다. 자, 마찬가지 22번 문제인데, 22번 문제는 사실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전혀 어렵지 않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출제가 잘 안 되던 소재, 출제가 잘 안 되는 소재 바로 뭐냐? 합차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 제가 프롤로그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었죠. 출제가 단 한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나오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3월 모의고사 때 여지없이 출제된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네 문항 정도를 좀 주요 있게 보시고, 자, 제가 미적 과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28번, 30번을 꼽았는데 사실은 미적은 27번부터 30번까지가 모든 문제가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자체는 27번부터 30번까지를 모두 주요 문항이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습 완성도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내가 숙련도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아서 미흡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학습용 문제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이 못 미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못했는지 다 정리하긴 해야 되니까, 뭐 미적뿐만 아니라 기하, 확통 친구들 다른 문제들도 당연히 내가 못 푼 문제 있으면 어떻게 푸는지는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설명하면서 총평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작년 수능이랑은 구성 자체는 흡사한 면이 많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킬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면 그것에 일단 부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뭐 굉장히 어려웠냐, 학생들이 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문제들이 있었냐,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킬러라고 할 것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잔잔하게 난도가 있는 그런 일단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된 시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뭐 어떤 모의고사, 그죠? 그러니까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작년 기준으로에 비하면 준킬러 구간에서 까다로움이 평소보다는 조금 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시험지를 풀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작년 시험지에 비해서도 조금 더 평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시험지의 구성과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를 감안한 전체 시험지와 그리고 3월이라고 하는 시기,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시기, 그리고 재수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모집단까지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등급 컷은 높지 않을 것 같고, 뭐 제가 아직 등급 컷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일단 70 미적분 기준으로 70 중반에서 뭐 많이 높아봤자 70 후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80점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물론 이게 수능으로 간다고 치면 80점대는 무조건 나오겠죠. 그런 점에서 이 시기랑 모집단을 좀 고려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한 그 정도에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잘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 적절한 모의고사죠. 우리가 겨울방학을 잘 공부했습니다. 그죠? 겨울방학 때 공부한 것을 3월 모의고사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평가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겨울방학 때 학습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본다라는 그러한 의도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시기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우수한 문항들이 훨씬 더 많아서 굉장히 풀면서 괜찮은 생각보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 개념 포인트와 함께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 해설을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오늘 제가 드리는 해설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예를 들어서 11번 문제를 해설한다라고 치면 1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프롤로그에서 저와 함께 학습했던 개념에 대한 복습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롤로그 몇 페이지에 대한 발췌 내용인지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 내용을 함께 저랑 되돌아보고 여기 1번, 2번 되돌아보고 이 개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2번 규칙문제, 그죠? 3월 26일 날 시행된 이 3월 모의고사 11번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 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했을 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때 우리는 개념의 중요성을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얼마나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같이 좀 공유하고자 제가 이런 구성으로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개념 리뷰, 이건 당연히 12번 개념이겠죠. 12번 개념 후 당연히 12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이용한 문제였던 3월 모의고사 문제를 해설하는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부터 한번 개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장에서 사용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개수가 0인항이 존재하는 3차 함수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현장 강의에서는 개수가 빵꾸난 3차 함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수가 빵꾸가 났을 때에는 우리가 좋은 점은 미분 없이도 그래프를 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분 없이 그래프를 작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극값 위치까지 판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극값 위치까지 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개수가 어떤 개수가 빵꾸 났냐에 대해서 분류해가지고 각각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제곱의 개수가 0인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시 같은 경우죠. x제곱이 없는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뭐를 축으로 세팅하래요? 상수항을 축으로 세팅하래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4라고 하는 상수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4라고 하는 것을 먼저 라인을 그어서 이것을 축처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축은 아니지만 축처럼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랬습니까? 그럼 4라는 걸 축처럼 생각했을 때 난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하냐? 요 앞에 있는 요 파란색 물결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물결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묶이니까 자, 축과 만나는 지점은 마 루트 3, 0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동일
간격이기 때문에 가운데점이 변곡점이 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작도할 수가 있는데, 이때 y는 4라고 하는 라인은 변곡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므로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소 지점까지 1, 그 다음 교점 지점까지 루트 3인데 실제로 루트 3에 해당하는 값이 실제로 루트 3이니까 내가 극소 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1임을 파악해서 여기가 1 대칭성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극값 위치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함수를 굳이 미분하지는 않았는데도 그래프가 그려짐과 동시에 극대 극소 위치까지 파악됐으니 일단 그래프를 굉장히 쉽게 가볍게 그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일단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항을 축으로 세팅한 후에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를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x계수가 빵꾸 났을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일단 똑같아요. 처음은 상수항을 뭐처럼 세팅한다? 축처럼 세팅한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이 4라고 하는 것을 축처럼 생각해서 여기에 일단 x축을 꼽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이 앞에 있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x제곱으로 묶어줬을 때 x-3 이렇게 묶여지니 0에서 접하고 3을 뚫고 지나가는 3차 함수를 작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y는 4라고 하는 것은 접선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1대 1대 1의 비율 관계를 성립하니까 자 극소 지점이 얼마다? 2다. 극대 지점은 접하니까 당연히 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나 내가 극값의 위치를 포함한 그래프의 개형을 미분 없이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0인 항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극값의 위치를 뭐 없이 미분 없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개념은 높이차 공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높이차 공식은 사실 대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거리곱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차 공식의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리곱 저는 뭔지 모릅니다 하는 수강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리곱도 지금 요 영상 내에서 뒤에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 일단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은 거리곱을 배제한 상태에서 높이차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차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원함수라고 봤을 때 얘의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의 극값 위치를 인수로 가지는 이런 2차 함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개념은 도함수의 넓이가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이 극대와 극소의 높이 차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극대와 여기죠. 극소 여기죠. 둘러싸인 넓이를 측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했을 때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3a가 되는 걸 감안해서 6분의 공식을 사용을 해서 넓이를 구해주시면 6분의 몇 a? 3a의 절대값이 들어갈 것이고 가로 간격에 몇 승 되는 겁니까?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6하고 3을 약분을 해서 얘의 최고차항 계수가 주인공인 것처럼 써주면 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을 한 번만 또 가볍게 정리해 준다고 치면 우리가 앞으로 3차 함수의 이 꿀렁거리는 개형이 있다고 치면 극대 지점과 극소 지점에서 각각 가로 세로를 그었을 때 이 둘러싸인 네모 박스 있죠? 이 네모 박스의 가로와 이 네모 박스의 세로는 서로 종속적인 관계, 이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높이차는 공식이 존재하니까 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가로의 세제곱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주자주 사용하시면 굉장히 계산이 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0이 아닌 실수 A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A가 지금 실수라는 범위 내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누가 제외돼 있어? 0. 이 순간 당장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냐면 그러면 A의 뭐가 중요하겠구나. 부호가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은 A가 전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딱 누가 제외됐어? 0이 제외됐으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이 완전 분단된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는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fx식을 보니까 보면서 딱 처음에 느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식을 보면서 딱 첫인상이 어때야 될까? 3차 함수인데 x의 개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x의 계수가 빵꾸 났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미분 없이도 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 그럼 이때는 누구를 x축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4a를 x축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네가 그려야 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요 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요 함수는 잠깐 좀 빼내서 한번 식을 묶어주면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몇 a가 돼? 3a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y는 4a라고 하는 이 x축 대용이랑 어디서 만나는 거야? 0이랑 마이너스 3a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에서 2점, 마이너스 3a에서 1점 이렇게 만나는 3차 함수 교점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먼저 접하고 나중에 뚫고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먼저 뚫고 지나고 나중에 접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a 값이 양수일 때의 개형과 a 값이 음수일 때의 개형을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개형을 먼저 본다고 치면 우선은 먼저 x축 대용을 맡을 y는 4a를 작도를 하신 후에, 그런 다음 a가 지금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음수이기 때문에 먼저 뚫고 지나간 다음 0에서 뭐 하는 거야? 접하는 개형이 그려질 거다 예상이 됩니다. 그죠? 요렇게 일단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럼 먼저 뚫고 간 지점이 마이너스 3a, 나중에 접한 지점이 0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때 얘는 접선에 해당하는 거니까 1대 1대 1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지점이 얼마라는 것도 확인이 바로 되죠. 마이너스 2a라는 것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다 확인까지 됩니다. 여기서 자, 출제자는 fx의 극소값이 얼마나 그랬어? 마이너스 40이라 그랬어. 그치? 그럼 지금 현재 극소값은 4a 그 자체가 되는데, 이때 4a는 a가 양수인 것에 따라 얘가 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출제자는 극소값이 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형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개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일단 4a라고 하는 것을 x축 대용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이번에는 a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 먼저 접하고 나중에 뚫고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뚫은 지점이 0, 나중에 뚫고 올라간 지점이 마이너스 3a가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2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1대 1대 1에 의거한 비율관계에 의거한 극소 위치 판단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출제자는 현재 극소 값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지점에서 뭘 할 수 있어? 라인을 그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지점에 대한 함수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라인이 여러분들은 4a라는 라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 사이의 높이 차만 알게 되면 여기 지점의 y값도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의 높이 차는 결국 극대와 극소의 높이 차와 일치하므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극대와 극소로 이루어진 이 네모 박스 있죠? 이 네모 박스에서 가로와 세로에 대한 비율이 어차피 높이차 공식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차 세로라고 할게요. 그럼 이 세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 건가? 옆에 써주시면 2분의 최고차항 계수는 현재 얼마라고 쓰시면 되죠? 여기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가로 간격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돼. 지금 a가 음수기 때문에 이거 한 칸당 얼마라고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a. 그러면 간격은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것의 3승이라고 쓰셔야 돼. 부호 이슈 주의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계산을 다 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4a 세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가로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지점은 4a에서 마이너스 4a 세제곱만큼 더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간 거야. 자, 잘 생각해야 돼. 여기 거리 자체가 마이너스 4a 세제곱이야. 근데 그거보다 4a에서 더 내려간 거니까 이만큼을 뭐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뭐가 돼? 4a 세제곱이 돼.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얼마다라는 걸 풀어주면 돼? 마이너스 40이다라는 걸 풀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4씩 날려준다고 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넘겨주면 플러스 10 이퀄 뭐가 돼? 0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출제자가 구하는 건 F2입니다. 그죠? 자꾸 함수에다가 뭔가 2를 집어넣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그림에서 일단 F2가 뭔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자, 그럼 생각해보자. A 값이 이미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점이 2고 여기 지점이 4고 여기 지점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F2라고 하는 것은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겠죠. 여기 지점이 현재 마이너스 얼마야? 8이야.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40이니까 높이가 전체 얼마가 되는 거야? 3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32의 절반만큼만 내려오면 되잖아? 얘가 변곡점이니까. 그러면 16만큼만 내려오면 된다라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8에서 16만큼 내려온 마이너스 24가 정답이다. 요렇게 바로 정답 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함수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림상에서 변곡점 좌표 찾는 거구나 해가지고, 일단 옆에 있는 주변 도형을 잘 보면서 중점의 관계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됐지? 자, 11번 문제는 요 정도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개념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 딱 하나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행동 체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 내가 문제를 볼 때 뭘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서 뭘 중요시 봐야 되고, 뭘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보셔야 돼. 근데 접선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풀고자 하는 그 접선에 대해서 접점의 좌표를 아는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돼. 만약에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라고 치면 쉬워. 접선은 그냥 쓰면 돼. 그지? 그런데 접점을 모른다라고 치면은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t, ft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미지수를 설정을 한다라는 말과 세트로 묶여야 되는 말은 뭐냐면 관계식을 작성한다야. 그럼 네가 미지수를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관계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관계식 작성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줘야 돼.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네가 무엇을 아는가야. 무엇을 아는가야. 그지?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무엇을 아니? 자, 출제자는 분명히 접점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잡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접점도 안 줘놓고 아무 추가 정보를 안 주면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리겠죠? 그럼 분명히 출제자는 접점을 나한테 안 준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뭐야? 출제자가 접점 말고 뭘 줬냐 이거야. 이랬어? 그럼 접점 대신 제시하는 것이 기울기일 때, 밖에점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거고 이거 두 개 외에는 안 나와. 알지? 그러면 기울기를 알 때와 밖에점 알 때를 구분해가지고 관계식을 각각 쓰면 돼. 근데 이 관계식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반드시 t에 대한 방정식이 되어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t, 즉 접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 풀이 후 다시 회귀하여 질문을 던졌을 때 접점 아니? 이제는 t를 구했으니까 네, 압니다로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원래 접점을 알듯이 풀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지금 이 체계에서 그냥 스피드하게 지나갔던 건 요 파트지, 그치? 요 파트를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할게. 자, 일단 접점을 제시하지 않는 문항은 반드시 기울기 아니면 뭘 줘야 된다? 밖에점을 대신하여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럼 1번 기울기를 m이라고 제시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fx에서 접점 안 줬을 테니까 접점 뭐라고 잡고 t라고 잡으시고, 그런 다음 그냥 너무 쉬워. 이 t라고 하는 접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네가 알려준 m이야 라는 관계식을 쓰면 돼. 여기서 m은 출제자가 준 거니까 얘는 아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건 뭐밖에 없어? t밖에 없으니까 풀면 뭐 얻겠어? t 얻겠지. 그렇게 일단 접점 찾으면 돼. 밖에점을 알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A, B라는 밖에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접점은 내가 지금 몰라. 그럼 뭐라고 잡아? T라고 잡아. 그런 다음에 이제 두 점이 있으니까 이 두 점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야. 가로분의 세로 이런 식으로. 그럼 평균 변화율을 측정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근데 그거는 이 t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뭐랑 똑같아?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랑 같다 이거예요. 이랬습니까? 그러면 관계식은 요거 두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좀 이쁘게, 좀 세련되게 정리를 하면 결국엔 기울기가 주어져 있든
밖에점이 주어져 있든 관계식을 쓰는 요령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야. 기울기가 같다야. 다시 뭐라고?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만 관계식을 쓰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딴 길로 안 세고 반드시 관계식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단 접점 모를 때 미지수로 잡았다란 전제하에.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섣불리 보자마자 미분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필요하고 목적성에 따라서 미분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막 보자마자 막 미분, 그건 나쁜 습관이야. 알겠지? 필요 없어 지금은. 자, 원점 O에 대해서 자, fx의 그은 접선. 자, 접선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자. 자, 접선이라는 말이 등장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이건 접점 아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 근데 접점이 지금 누구래? A. 그럼 얘에 대해서 뭘 물어봐야 되냐면 네 알고 있는 정보인가 봐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어. A의 좌표가 없다고. 그럼 이 문제는 접점의 좌표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니까 네가 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접점을 저는 t, ft라고 잡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접점을 미주로 잡은 다음에 접점은 안 줬지만 대신 뭘 줬는가를 봐야 된다고. 그런데 밖에점을 아는가 기울기를 아는가 봤더니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출제가 준 적이 없어. 하지만 이 직선 위에 다시 원점이 있다라는 건 이야기를 해주니까 얘는 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을 준 거지, 그치? 그럼 관계식 어떻게 세울래?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 같다고 세우면 된다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자, 평균 변화율을 써보도록 할게. 자, 그럼 분모는 t가 될 것이고 t-0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ft입니다. 정확하게는 ft 빼기 0입니다. 괜찮죠? 이게 뭐랑 같다라고 쓰면 돼? t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고 세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 관계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t 이쪽으로 넘기신 다음 여러분들 어차피 f식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ft식도 알고 그 다음 t 넘겼을 때 tf't식도 알겠죠? 그럼 이 3차 반영식을 잘 풀어주시면 뭘 얻을 수 있어? t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은 짜잘한 계산 과정이니까 생략. 자, 그럼 t 값을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t 값을 얻었다라는 건 내가 뭘 얻은 거나 다름이 없어. 몰랐던 접점을 얻었던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점을 몇 콤마 몇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아니죠. 1 얼마죠?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자, 집어넣어 보시면 1 더하기 2 빼기 1 더하기 4니까 6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드디어 1,6이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조금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의 지금 넓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좀 정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내가 튀어나온 부분을 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여기까지 정적분을 착실하게 한 요 둘러싸인 넓이에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만큼을 뭐 해주면 될까?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먼저 요 삼각형 넓이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가로 간격이 1이고 높이가 일단 6이 될 테니까 여기 넓이는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구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인테그랄, 자, 지금 C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2라고 출제자가 줬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지? 함수는 당연히 fx를 dx 한 것에다가 최종적으로 넓이 얼마만큼을 빼면 돼? 3만큼만 빼면 되고 이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산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그 계산을 다 진행을 해 주시면 아마 정답이 제가 체크를 해왔는데 4분의 51이었던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분의 51 이거 맞는 것 같아. 한 번만 확인해보고 갈까요? 4분의 51 맞네요. 그죠?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13번 위한 개념 리뷰입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인 함수의 개형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일단 물어보면 되게 공부를 얕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답을 하냐면 쌤 얘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일 때, 즉 내 앞에 있는 이 A의 부호가 양수일 때고요. 얘는 A의 부호가 음수일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그건 명백한 오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이참에 해두셔야 돼. 이 문제는 봐준 거야. 자, y는 a sin bx 같은 경우에는 sin 함수가 기함수란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 sin이 기함수면 왜요? 자, 봐봐. 만약에 y는 마이너스 sin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sin 함수는 기함수기 때문에 얘를 fx라고 잡았을 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식이 어때요? 같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sin 마이너스 x거든. 그지? 근데 이 두 함수가 어떻다는 거야? 기함수기 때문에 같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는 앞에 있는 이 개수, 뭐 개수란 말을 안 쓰지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의 함수야. 양수지만 얘는 개수가 뭐예요? 음수지. 하지만 얘랑 얘는 개형이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부호만 가지고 함수의 모양이 어떠다 저떠다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왔는지 아직 안 나왔는지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A와 B의 부호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돼. 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말을 나는 A, B의 곱의 부호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만일 A, B의 곱이 양수라고 치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정상적인 개형으로 출발을 할 거고 A, B가 음수였다라고 치면은 그게 뒤집혀져 있는 개형으로 출발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A의 부호만 가지고 얕게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 원론적으로. 알겠지? 자,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인 함수가 만약 결정되지 않으면 언제나 어떤 모양일까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알겠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위하는 실수 A라는 말 또 줬죠? 자, 이 벌써 이번 시험에 2번 등장하지, 그치? 아까 11번 문제에서 이 말이 등장했는데, 자, 전체 이렇게 쭉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누구만 딱 빈 거야? 0만 빈 거니까 당연히 0을 분단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나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A의 뭐에 관심이 가야 돼? 부호에 관심이 가야 돼. 부호 이슈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fx라는 함수가 등장했으니까 규명을 좀 하면 fx라는 함수는 일단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쵸?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야. 그러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각각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0 왼쪽에 대해서는 a sin x를 쓰고 0 오른쪽에 대해서는 1마 코를 쓰는데 여기서 내가 윗함수를 빨간색 함수라고 지칭을 좀 할 거고 아랫함수를 파란색 함수라고 지칭을 좀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지금 함수 두 종류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함수 중 뭐에 더 관찰 순위를 우선으로 둘 것인지를 따지셔야 돼. 근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거든. 자, 수학은 결정된 걸 바탕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을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야. 그럼 결국에는 불변량인 걸 먼저 체크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변량으로 컨트롤하는 거야. 이랬어? 그럼 지금은 빨간색 함수는 A라고 하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된 물리량이라 볼 수는 없어. 그치? 변량. 그러면 1 코사인 X는 미지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는 함수니까 불변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의 관찰 순서는 당연히 뭐부터 봐야 돼? 당연히 1마코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A sin X를 보시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1번을 먼저 보고 2번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내에서는 뭘 고려하셔야 돼? 출제자가 만족하라고 주는 조건을 보셔야 돼. 이랬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만족하라고 하는 조건은 뭐야? 이 닫힌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값의 차가 얼마다? 최대 최소 차가 4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뭘 컨트롤하면 돼? 변량을 컨트롤하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코사인 X 그래프를 먼저 일단 불변량으로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를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1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쵸? 근데 아쉽게도 파이까지만 쓰는 거니까 딱 극대까지만 찍고 그림이 끝이 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림을 그린 것이
되겠죠. 자, 요거를 파란색 함수라고 규명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파란색으로 조금 라인을 따두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요게 파란색 함수야. 됐죠? 자, 그럼 이건 고정량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빨간색 함수를 그릴 때에는 뭐가 중요해? 이 A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A가 만약에 양수이면 원점을 어떻게 통과하죠?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럼 이게 A가 양수인 계형이고, 그 다음 A가 음수인 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원점을 통과하냐면 이렇게 통과를 하죠. 그렇죠? 여기가 원점이라고 치면 됐습니까? 그럼 이게 A가 뭐일 때 계형이야? 음수일 때 계형이야.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양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원점 오른쪽에서 이게 양수인 거야. 이건 지금 그럼 음수야 양수야? A가 음수인 거고 이게 양수인 거예요. 오히려 생각을 잘해야 돼. 물론 그것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없어. 마지막에 곱을 구하는 거니까. 그치만 뭘 물어볼지 어떻게 아니? 만약에 이거 합 같은 거 물어봤으면 이거 다 틀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곱 물어봐서 다행인 거야. 부호가 반대로 뒤집혀도 보완이 됐었단 말이야, 이 문제는. 그치? 근데 이거 합 물어봤으면 오답률 엄청 높았을 거야, 분명히. 그런 거 생각 잘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하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자,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당연히 이쪽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주의. 자, 불변량을 먼저 그려놨잖아? 그럼 여기서 상황이 만약에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고 여기만 그려지고 상황이 일단락 났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최대는 얼마가 돼요? 0이 되지, 그치? 2가 되지, 그치? 0이 아니고 2. 그 다음 최소는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최대 최소의 차이가 고작 몇 밖에 안 돼? 2밖에 안 된다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4만큼으로 벌리려면 이 오른쪽 말고 왼쪽 그래프의 역할이 막중한 거야. 그치? 그런데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림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당연히 뭐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 최대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미 2가 일단 굳건하게 최대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최대는 어쨌든 2로 확정이 이미 되어 있으니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가 지금 현재 양수인 상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최소를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최소가 얼마일 수 있게끔? 최소가 마이너스 2일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둘이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조율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것의 높이가 결국 A 값이 되는 거니까 높이 지금 2죠. 그럼 A 값은 얼마라고 쓰면 돼? 2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 값이 2라는 것이 확보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은 A 값이 뭐일 때를 봐야 될까? A 값이 음수일 때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시험장에서 굳이 그림을 두 개를 따로 그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깔끔하게 그림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값이 음수이니까 계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아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으면 이제는 위로 볼록이야. 근데 위로 볼록으로 그려진다고 치면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번엔? 최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가 0으로 확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최대가 얼마면 되겠니? 4면 되겠다 싶어서 위로 4만큼 올라가 주시면 되고, 만약 여기 높이가 얼마라면 4가 된다면 이 최대 최소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높이가 결국 A 값의 절대값이니까 지금 4가 되네. 근데 지금 A는 음수여야 하니 여기서 얻어지는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최소 곱해서 마이너스 8이다 나와야 되는데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이 문제 맞은 친구들 중에서 마이너스 2고 4 이렇게 얻어서 곱해서 마이너스 8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리뷰 보도록 합시다. 14번에 대한 개념 리뷰예요.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 리뷰니까 좀 중요하게 좀 공부를 해놓자. 자, 정리합시다. 자, 부등식은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죠. 부등식이기 전에 뭐다?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부등식은 부등식이나 방정식. 그러니까 부등식도 결국에는 방정식처럼 먼저 보고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좌변이 더 크네? 알고 보니까 우변이 더 크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먼저 같다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더 크네, 누가 더 작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부등식이 등장하면 일단 방정식 보듯이 제일 중요한 거 그리기 쉬운 두 함수로 분리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를 네가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두 그래프로 잘 분리시킨 다음 각각 그려서 누가 더 위에 있네, 누가 더 아래에 있네 상하관계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부등식 등장하면 항상 이 마인드를 상기시키십시오. 풀자는 것이 아니라 보자는 것이다. 다시 뭐라고? 풀자는 것이 아니라 보자는 것이다. 자, 부등식은 푸는 거 아니야?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자, 등식의 양변을 그리기 쉬운 도함수로 분리하는 거. 이건 방정식이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그리기 쉽다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잖아. 나는 대부분의 그래프가 그리기 쉬울 수 있지만 너는 대부분의 그래프가 그리기 어려울 수 있잖아. 그지? 이 그리기 쉽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약속할 거야. 지금 뭐냐면 좌변은 곡선이 오게 한다. 알겠지? 그 다음 우변은 직선이 오게 해. 근데 이때 곡선은 가만히 계셔야 돼. 근데 직선은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지만 가만히 못 계실 것 같으면 차라리 직선이 움직이거나 얘가 움직이는 것보다. 알겠어? 그러니까 직선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면 돼. 그런데 직선도 막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 직선도 어떻게 움직이냐? 적어도 한 점이 고정돼서 기울기가 싹싹싹싹싹싹 바뀌고 있거나 기울기는 고정됐는데 지나는 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별량 속에도 뭐가 있을 거라는 거, 불별량이 있을 거라는 거에 내가 항상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별량 속에서도 뭘 발견하려고 해야 돼? 불별량.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직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별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직선이라고 하는 별량 안에 불별량은 기울기일 수도 있고요. 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기울기 고정이면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 한 점 고정이면요.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뭐가 고정되어 있는지를 항상 조건 내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부등식을 관찰하는 기본 마인드가 되고 정리하면 결국 3차, 4차 방정식에 대한 거는 풀 수 있지만 3, 4차 부등식은 못 푼다고. 그 결국에는 풀자는 게 아니야 절대. 뭐 하자는 거야? 보세요 이거야. 좌변 우변 잘 분리시켜서 보세요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관찰하는 거니까 그 마인드를 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프 위주의 사고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개념으로서 차의 함수 거리곱을 설명을 할게요. 자, 이 거리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까 12번 문제에서 12번 문제가 아니죠. 11번 문제 이야기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거리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문제의 마지막 처리를 하게 되면 함수식 세팅을 전혀 하지 않고도 정답을 낼 수가 있어서, 자, 이 거리곱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 건데, 자, 역시나 이야기하지만 필수는 아니지만 알면 무조건 유리하고, 특히나 거리곱은 차의 함수 세계로 갔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져. 그래서 제가 차의 함수 거리곱은 조금 설명을 디테일하게 교재에 정리해드렸던 바가 있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굉장히 극소 일부분을 발췌해서 지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 거리곱이 뭔가요? 거기서부터 정리하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값이 있어. 근데 그 함수값의 x좌표에서 남은 실근들까지의 거리를 다 곱하면 그걸로 함수값을 구할 수 있대. 아, 실근까지의 거리를 다 곱하면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네? 아, 이걸 우리는 거리곱이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단 뭐 말로만 들어서 보는 것보다 예시 보는 게 훨씬 유리할 테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2, 0, 4 이런 식으로 근을 갖고 있다고 치자. 이때 우리는 거리곱 세팅에서는 요 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금은 뭐 x축 맞지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기준선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기준선. 됐지? 그럼 이 기준선과 만나는 점을 지금 다 알죠? 이러면 거리곱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세팅이야. 다시 3차 함수잖아. 근데 3차 함수가 기준선이랑 만나는 점을 몇 개나 알아? 3개를 다 알지. 이런 경우는 거리곱 쓰기 굉장히 좋은 거야. 자, 그러면 기준선 딱 세팅한 상태에서 원론적으로는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얘들아 F39에 이랬어. F39에 이랬어. 그러면 너희 원래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여기가 일단은 3이라고 합시다. 자,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 그림을 보고 fx식을 씁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 fx의 식에다가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3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3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f3이라고 하는 값은 3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 여기서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이 3은 0이라고 하는 실근이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5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근이 이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4라고 하는 근이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리는 양수여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방향도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3으로 가는 방향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플러스고요. 그 다음 0에서 3으로 가는 것도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플러스인 거고요. 근데 4에서 3으로 가는 건 뒤로 빠꾸치는 거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향성까지 고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거리만 보는 거야. 5고, 그치?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 얼마야? 1. 그랬을 때 기준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얻는다고 생각해도 돼. 난 이걸 선호하는 편이야. 기준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결국에는 거리 곱으로 거리를 얻는 거야. 그럼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15. 그럼 이 기준선이 굳이 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8 같은 거라 하더라도 8에서부터 얼마 내려가면 되니까 15 내려가면 되니까 얘의 함수값 찾는 게 훨씬 더 편해져.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린 이렇게 생각하자. 기준선으로부터 떨어진 뭐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거리곱이다. 그럼 이게 일단 15다. 그러면 얘는 기준선이 0이니까 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얼마인 거예요? 15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참고로 최고치 한계수가 1인 걸 가정했으나 최고치 한계수가 p였다고 치면 그냥 여기다가 p만 더 붙여주면 되니까 막판에 꼭 최고치 한계수 고려할 것. 알겠지? 괜히 최고치 한계수 고려 안 해가지고 괜히 거리곱 쓰다가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식으로 썼으면 맞춰내는 걸 굳이 거리곱 쓰면서 틀릴 이유 있겠어? 없지. 뭔가를 알려면 확실히 알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아무튼 간에 거리곱 감성이 뭔지는 알겠죠? 함수식 안 쓰고도 그림에서 함수값을 빠르게 찾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 f-1 한번 구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이 거리를 구하는 것은 거리 얼마예요? 1. 거리 얼마예요? 1. 그 다음 거리 얼마예요? 얘는 5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0으로부터 5만큼 떨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은 함수값은 얼마일까? 5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상에서 충분히 함수값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거리곱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하자고 거리곱 배우는 건 솔직히 난 반대야. 근데 이 거리곱이라고 하는 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언제냐면 차의 함수 상황이야. 그래서 자, 이거는 프롤로그 1권에서 배우지만 이거는 프롤로그 2권에서 배워. 거리곱이라고 하는 건 프롤로그 1권, 2권, 3권에 걸쳐서 자, 각자 일단 하는 기능들이 다 있어. 내가 다 정리해 줬잖아. 그치? 그 중에서도 이 차의 함수 거리곱이 결국 거리곱이 제일 빛나는 순간이야.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학습한 거리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뭘 설정하는 거라고? 기준선을 설정하는 거라고. 근데 보통 기준선은 가로선을 많이 잡아요. x축이나 아니면 뭐 y는 k 같은 상수함수 이런 가로선을 많이 잡지만 차의 함수 거리곱은 뭐냐면 아니 그 기준선 1차 함수여도 괜찮아 이 말이야. 그럼 지금 이 그림 보면 네가 이 gx라고 하는 기준선 있지. 이 gx라고 하는 기준선이랑 3차 함수가 만나는 점도 다 알아 몰라? 다 알아요. 0, 2, 3 다 알잖아. 그치? 그럼 이 기울어진 선조차도 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기준선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이해했습니까? 아, 그러면 저 친구도 기준선이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좀 이야기해 줄게. 나는 f에 대해서 F4를 찾고 싶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지금 여기서 유도를 한번 해볼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일단 먼저 차의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은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두 함수를 뺀 함수를 내가 hx라고 잡으면 이 hx의 개형은 만나는 지점들을 x축이랑 교점 가지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때
여기에서 요 두 개의 높이 차와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높이 차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은 차의 함수 상황으로 반듯하게 그려주시면 아까 배웠던 이 원함수 거리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대로 치환이 되죠. 그럼 이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하면 4까지 이르는 거리를 쭉 계산을 하면 얘는 여기서까지 얼마야? 4. 얘는 얼마야? 2. 얘는 얼마야? 1이지. 그럼 결국에는 4, 2, 1이니까 이걸 계산했을 때 8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높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8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것은 아까 앞서서 배운 원함수에 대한 함수값 거리곱이죠. 근데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hx라는 함수에 대한 4 집어넣은 함수값이죠. 즉 이 8은 어디까지나 h4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네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F4니까 자 여기서 H4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F4 빼기 G4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이 F4를 구하기 위해서는 G4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F4라고 하는 것은 H4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G4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앞으로 좀 빠르게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차의 함수를 번역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 그림 내에서 바로 이걸 적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잘 들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구하고 싶어? F4 구하고 싶지. 그러면 4라고 하는 벽을 세워. 4라고 하는 뭘 세운다고? 벽을 세워. 그럼 4라고 하는 벽을 세운 다음 교점에서 이 벽까지 부딪혀. 거리 얼마야? 4야. 됐어? 그러면 이건 무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잠깐 빼놓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과정 보여줄게. 다시 4라는 벽까지 교점 거리 부딪혀. 그러면 얼마가 돼? 4, 2, 1이 돼. 그럼 일단 먼저 4, 2, 1 거리곱을 써. 그런데 이거는 얘를 기울어진 기준선으로 보고 일단 쓴 거리곱이니까 마지막에 살짝 뒤에 뭔가를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뭘 더해주냐? 이 4를 기준선에 투입한 함수값을 써주면 돼. 즉 G4 얼마예요? 9만 여기다 더해주면 돼. 이랬을 때 이 H4가 얘가 되고 이 9가 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해준 셈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원리를 생략하고 앞으로는 기울어진 상태에서 거리곱을 4, 2, 1 쓰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을 기준선으로 잡았다 하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그 지점을 기준선에 넣은 함수값을 막판에 뭐 해준다? 더해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차의 함수 거리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차의 함수 거리곱 중에서도 함수값 거리곱만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 프롤로그에는 차의 함수 미분계수 거리곱까지 배웠죠. 그쵸? 그게 일단 완전 매력적이죠. 그쵸? 그걸로 이용해서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많이 쉽게 풀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좀 잘 몸에 가지고 있어야 이런 시험 상황에서도 이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발휘가 되면 뭐가 좋냐? 계산을 덜 하니까 실수가 덜어져. 쌤 괜히 어설프게 거리곱 쓰다가 계산 더 많이 실수할 것 같은데요? 맞아. 근데 애초부터 마음이 걸러먹었어. 왜 어설프게 할 생각을 하니 벌써. 그치? 당연히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놓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는 네가 완벽하게 해내면 돼. 알겠지? 뭐 봐봐. 네가 벌써 일단 실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넌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갈고 닦으면 실수하나 훨씬 더 빨라. 알겠지? 식 쓰는 것보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운 개념 두 가지. 첫 번째는 부등식 어떻게 다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차의 함수 거리곱 어떻게 쓰는지. 요 개념을 바탕으로 자 좋은 문제 14번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 발문 독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4번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다 4차 함수다 이런 말을 할 때 4차 함수의 네모 4차 함수란 말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개형 파악이 중요하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W 개형인지 아프리카 개형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야 돼. 그지? 그래서 그래프 위주의 사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방향성을 세팅해 두신 상태에서 자 밑에 박스 조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박스 조건 보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 x1이랑 x2 중에서는 x2가 더 크대. 그럼 이거 두 개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이미 철저하게 규명이 돼 있다. 그지?
무조건 x2가 더 큰 거야. 그랬을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대. 그럼 내가 부등식의 좌변을 빨간색 함수라고 보고 부등식의 우변을 파란색 함수라고 봤을 때 지금은 그리기 쉬운 두 함수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왼쪽 함수도 현재 곡선이죠. 오른쪽 함수도 현재 뭐예요? 곡선이다 이거야. 그럼 현재 지금 둘 다 곡선이고 곡선이니까 지금은 그리기 쉬운 두 함수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곡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리해주면 얘는 4차 적분한 거고 얘는 1차 적분한 거야. 말 다 했죠? 곡선입니다. 그죠? 그럼 그리기 쉬운 두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등식을 그대로 다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반드시 식 조작을 해서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이 파란색을 이쪽 변으로 넘겨서 이쪽을 0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선으로 만들어준다면 보다 간단하겠죠. 근데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얘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랑 얘는 인테그랄이 지금 어때요? 구간이 똑같죠. 그러면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x1분의 x2까지로 쓰시고 한 번에 이 인테그랄 안에 걸 합쳐주면 ft 빼기 fa 그 다음 빼기 f 프라임 a t-a라고 쓰시고 가로다주고 dt 이게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자, 이 왼쪽 함수는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고 당연히 곡선이에요. 얘는 직선이에요. 그럼 드디어 곡선, 직선 잘 분리가 된 건 맞는데 여기서 자, 우변에 있는 이 식 있지? 이 식이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랬어? 대입하고 미분한다지. 그런데 대입하거나 미분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뭐로 써봐야 돼? 넓이, 즉 정적분 그 자체 혹은 넓이입니다. 정적분 혹은 넓이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쌤 그럼 넓이로 본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얘는 x1에서 x2로 가는 거니까 반드시 증가하는 방향이죠. 왜요? x1보다 무조건 누가 더 크니까 x2. 그럼 여기서 정적분의 부호를 결정짓는 요인은 피적분 함수의 부호랑 dt의 부호인데 그중 dt의 부호는 이미 뭐라고 결정된 거예요? 플러스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피적분 함수는 부호가 뭐여야 말이 맞아? 마찬가지죠. 플러스여야 말이 맞아요. 왜요? 지금 이 전체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당연히 dt가 양수인 마당에는 피적분 함수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래서 이 복잡했던 부등식은 인테그랄의 흔적을 싹 벗기고 결국에는 이 피적분 함수 ft-fa 마이너스 f'(a) t-a라고 하는 이 식이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볍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으로 출발해서 그리기 쉬운 두 함수로 분리했더니만 이게 일단 dt, 정적분의 부호 결정 요인에 따라서 피적분 함수가 양수라는 근거에 따라서 새로운 부등식으로 일단 얻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새로운 부등식이 돼. 일단 U 부등식이 얻어졌습니다. 그럼 이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보자. 역시나 부등식이 새롭게 얻어졌으니까 난 뭘 생각해야 돼? 이거는 관찰하는 건데 그리기 쉬워야 돼. 그러면 그리기 쉬운 두 함수로 구분되려면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들을 좌변과 우변으로 잘 분리시켜줘야 되거든.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할 테니까 A를 한쪽 변으로 좀 몰자 해서 좌변은 오로지 FT만 남기시고 남은 것들을 다 넘겨준다고 치면 F'A T-A 플러스 뭐가 돼? FA가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바꿨을 때 왼쪽 변을 파란색 함수, 오른쪽 변을 빨간색 함수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 변의 특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 FA라고 하는 접점에서 그건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보다 항상 FT가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A의 범위가 이거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나는 여기서 중요한 해석을 가르칠 거야. 부등식은 부등식 이전에 뭐라고? 방정식.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잘 들어. 부등식의 해에서 등장하는 숫자는 방정식 출신이야. 즉 지금 여기
부등호 있지만 이거를 는으로 만약에 바꿔 그랬을 때 이걸 푼 결과는 부등식 해에서 등장하는 마이너스 1과 3일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메모하자. 부등식에서 등장한 부등식 해에서 등장한 수는 뭐 출신이라고? 방정식 출신이라고. 그럼 넌 이걸 열심히 풀었을 때 A 값이 뭐랑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3이라는 거야. 다르게 이야기하자.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이랑 3이라고 하는 것이 접점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 4차 함수의 접점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방정식 해석을 마친 후에는 원래대로 다시 복귀시켜 주는 거야. 이것만 지우고 싶은데. 이쪽으로 복귀를 시켜주는 거야. 부등식으로. 됐지? 방정식 해석을 했으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접선보다 F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접점은 마이너스 1이랑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동시에 접하는 어떤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과 이렇게 생긴 접선이 어디랑 어디서 각각 만난다?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각각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이게 맞는지 검증 안 하고 넘어가면 넌 방정식만 본 거야. 그치만 우리는 부등식이었으니 부등식의 의미에 일단 부합하는가를 살펴봐야 되거든. 자, 접선보다 FT가 더 위에 있냐 확인해 보니까 확인되죠. 그럼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다 치면 그럼 접점이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옆으로 밀린다고 치면은 그래도 접선보다 4차가 위에 있는 거 맞고 그 다음 3보다 조금 더 뒤로 접점이 밀린다고 쳤을 때도 접선보다 4차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으니까 지금 이것의 의미까지도 다 맞아떨어지네. 역시 방정식으로 해석을 먼저 하고 부등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검하니까 빠르게 답인 상황이 찾아지더라는 거야. 이게 부등식을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찾아놓고 그럼 이게 일단 F라는 걸 알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남아있는 조건 있지? 요 조건들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돼. 근데 이 두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것은 그냥 아무 지점에 대한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오로지 어디에 대한 x는 1에 대한 함수값과 뭘 주고 있니? 미분 계수를 주고 있지. 그럼 이 문제에서 x는 1이라는 위치가 어딘지를 그림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랑 3의 뭐야? 중간이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1이라는 지점이. 그러면 결국에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얼마란 소리야?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여러분들 차이 함수 입장에서 얘랑 얘는 기울기가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얘도 기울기가 얼마구나? 1이구나를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얘를 y는 x 플러스 k 정도로 놓을 수 있고 여기서 내가 늘 하던 이야기 아까 뭐라 그랬어? 직선은 기울기 아니면 한 점은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 뭐가 고정됐니? 기울기. 그럼 이 k만 결정하면 되는데 네가 지금 미분계수가 1이라는 걸 썼으니까 이제 함수값이 15라는 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 이 함수값이 15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차의 함수 거리곱을 쓰면 돼. 1이라는 벽을 세웠으니 여기서 몇 번 당겨주면 돼? 2번 당겨주면 돼. 그럼 2 번 당긴 거지, 그치? 그럼 2제곱. 근데 3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쪽으로 2번 당겨줘야 되니까 2제곱이야. 여기서 차이 함수 거리곱이니까 뭘 더해줘야 돼, 뒤에? 2를 여기다가 넣은 걸 더해줘야 돼. 그럼 뭐야? 1 플러스 k야. 이걸 1 플러스 k를 뒤에 더해준 것이 최종적으로 뭐인 거예요? 15라고 주제자가 알려준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얘는 16이 되시는 거니까 k 값은 결국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얻어지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f4를 찾고 싶은 거니까 몇이라는 벽을 세우면 돼? 4라는 벽을 세우면 되니까 4라는 벽을 세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답을 쓸 때도 거리곱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5입니다. 그럼 5라고 하는 거 거리 2개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3이니까 3에서 4로는 1, 2개니까 t 안 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만 더해주면 돼? 자, 내가 4라고 하는 벽을 세우는데 기준선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4를 엿다가 뚝까 넣어. 얼마야? 2야. 그것만 뒤에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니까 5제곱에서 2 더하면 정답 얼마? 27.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여러분으로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스스로서 풀이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15번 개념 리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개념 리뷰는 제가 수학 2 수업 때 꽤나 강조를 많이 했었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물론 그때 제가 수학 2에서 설명하기로는 1대1 대응을 테마로 다루지 않고 역함수 존재 조건을 테마로 다루긴 했어. 근데 어쨌든 역함수 존재 조건과 1대1 대응은 동의어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역함수 가질 조건은 1대1 대응이야. 근데 1대1 대응이 일단 교과서 정의상 뭐냐면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실전적인 내용은 아니야, 그치? 1대1 함수가 뭐냐 하면 또 그걸 또 알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보통 수능 시험을 보는 애들 입장에서는 1대1 대응을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5개념 나오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해야 가장 직관적으로 우수한 판단을 할 수 있냐면 그래프상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1개다 이거야. 알겠지? 가로선 테스트를 했을 때 교점이 몇 개여야 돼? 1개여야 돼. 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네가 이런 2차 함수를 가지고 있고 이런 3차 함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었을 때 몇 개 맞나? 0개. 이렇게 그었을 때 몇 개 맞나? 1개. 이렇게 그었을 때 몇 개 맞나? 2개. 벌써 일단 개수가 들쑥날쑥 지맛 멋대로지, 그치? 무조건 몇 개여야 된다고? 1개.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으면 몇 개? 1개. 이렇게 그어도 몇 개? 1개. 이렇게 그어도 몇 개? 1개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이랬지?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문제 한 개 더 내볼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이러한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지수함수를 그릴 거야.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x축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냐라고 봤을 때 잘 봐. 몇 개야? 1개. 1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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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그럼 얘도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 왜? 지금은 실수 전체에서 어디로 가야 돼? 실수 전체. 자, 그러면 항상 기억해야 돼. 우측에 있는 이 공역 있지? 얘는 뭐냐면 가로선 작도의 범위야.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는 건 뭐냐면 너는 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그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다 1개여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그었을 때 몇 개 돼? 0개 되지. 0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저 친구도 뭐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즉 2번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이렇게 생긴 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1대1 함수이긴 하나 1대1 대응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분명히 프롤로그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프까지 그려줬죠. 뒷페이지.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자, 함수가 만약 불연속이라고 치면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더라도 뭐일 수 있다. 1대1 대응일 수 있다 그랬죠. 지금 봐봐. 몇 개야? 1개야. 몇 개야? 1개야. 지금 이 경계도 몇 개야? 1개. 이 경계도 몇 개야? 1개. 결국에는 모든 경계에서 다 1개. 그 사이도 1개, 여기도 1개니까 자, 매 순간 1개가 되는 거니까 얘도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얘도 역함수 있겠니 없겠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증가만 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려면 기초적으로 연속 전제가 있어야 돼. 그럼 다항함수라고 하면 그렇게 풀어도 되겠죠. 근데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특히 구간별 함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구간별 함수가 아니고 단일 함수면 사실은 아무래도 연속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다룬 함수 중에서는. 근데 구간별 함수면 연속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렇잖아? 그런 경우에는 1대1 대응을 함부로 증가, 감소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증가만 감소만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생긴다. 그래서 가로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억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수학 원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사실 거의 수학 하 문제라고 보는 게 또 맞을 정도로 문제가 약간 수학 하스럽기는 하나 사실은 여기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점근선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부터 한번 볼게. fx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구간별로 정해진 함수야. 그랬을 때 내가 윗함수를 파란색 함수라고 잡고 아랫함수를 빨간색 함수라고 잡아볼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빨간색 함수를 먼저 볼래? 파란색 함수를 먼저 볼래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파란색 함수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 빨간색 함수를 볼 겁니다가 되셔야 돼. 앞서 학습을 했죠? 왜? 내가 이야기했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별량을 먼저 보는 것보단 불별량을 먼저 보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끔 별량을 컨트롤해 나간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파란색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그럼 파란색 그래프는 대충 그려보면 일단은 점근선이 마이너스 4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접어 올린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럼 내가 그 그림을 옆에다가 조금 큼지막하게 그리면 좀 여러분 시원하게 그릴게요. 그림을 그리면 자, 일단은 먼저 뭐가 경계가 될까? y는 4가 경계가 될 거야. 저 표 올라가니까 점근선이 이제는 y는 뭐가 됐을까? 4가 됐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거는 누구 그래프야? 파란색 그래프인 거야. 파란색 그래프 됐지? 자, 그 다음 빨간색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 파란색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줄까요? 이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 다 쓰는 게 아니야. 어떤 P라는 지점과 어떤 Q라는 지점이 있으면 양쪽 사이드만 사용하는 거야. 그럼 분명히 이 사이 공간이 비니까 이 사이 공간을 뭐로 메꾸겠다는 이야기야? 별량 로그 함수로 채우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로그 함수는 대충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점근선이 중요하니까 점근선을 좀 꼽아볼게. 자,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y축이 되십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 그을 때 여러분들 긋다가 만나는 지점들은 다 찾고 가는 게 좋거든? 찾자. 그럼 여기 지점은 찾으시면은 얼마가 되냐? 그냥 x자리에 0을 실제로 넣으시면 되니까 3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겠죠? 3. 됐습니까? 3이 된다 확인이 돼. 자, 그랬을 때, 자, 너희 생각해봐. 이 그래프는 분명히 P랑 Q라는 점을 기준으로 양쪽을 잘라서 쓴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이 P랑 Q가 어디에서 잡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 파란색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영역 자체가 어디 위에만 있어? X축 위에만 있지. 근데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가로선을 긋더라도 무조건 몇 개 만나야 돼. 한 개 만나야 돼. 그런데 이 X축 아랫부분에는 그래프가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야.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에서 한 개가 생기려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이 별량 로그 함수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는 1대1 대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일단 로그 함수는 일단 밑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와야 돼. 치고 올라와야 되고 이 그래프를 모두 다 써야 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0보다 오른쪽은 무조건 로그를 써야 되고 그럼 0보다 왼쪽은 결국 뭐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파란색 함수를 써야 된다는 거니까 확정적인 건 현재 지금 이 파란색 쪽 있죠? 요 부분을 내가 색칠할게. 요 부분은 파란색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빨간색은 여기까지는 적어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0보다 밑에 쪽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로그 함수 뿐이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을 좀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생각해봐. 이미 지금 3이라는 점을 만났지. 그럼 내가 여기서 동그라미를 채울래 뚫을래? 채워야 돼요. 그죠? 왜? 지금 여기 지금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점에서 내가 가로선 테스트를 갈겼을 때는 이 점, 이 한계니까 더 이상 이 선이랑은 만나면 돼, 안 돼?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느낌이 오시죠? 어디까지 계속하면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함수가 요 위치까지를 가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위치까지 가고 여기는 뚫리면,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를 계속 쓰는 동안에는 요 선보다 아래쪽 영역은 빨간색 함수로 인하여 계속 몇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한 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쌤,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 이 함수로 갈아타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야 돼. 이 함수를 갈아탈 때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갈아타는 지점이니까 여기 지점에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여기 지점에 함수가 지금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딱 끝나가지고는 그림을 이렇게 이어받아지게 되면 여기서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림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그려주면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 그림이 결국 여기에서 다시 바톤 터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내가 파란색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주면 여기서 바톤 터치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여기 라인이 결국에는 내가 갈아타야 되는 Q 지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Q 지점인데 이 높이는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요 지점까지 빨간색 함수가 연장이 되면 되겠구나 해서 이 빨간색 함수를 연장해서 그려주면 여기까지 도착하게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제 영역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칭했을 때 3번 영역은 오로지 빨간색에 의해서 한 개가, 2번 영역은 오로지 파란색에 의해서 한 개가, 그 다음 3번 영역은 오로지 이 파란색에 의해서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딱 상황 세팅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점들을 좀 찾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 코마 몇이 돼야 될까 생각하면 다시 4를 뚫고 지나가는 지점이죠. 그쵸? 그럼 얘는 3,4가 된다라는 걸 확인이 되니까 3 넣으시면 실제로 4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 Q 값은 3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0이니까 P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녀석의 값은 단순히 2분의 얼마라 생각할 수 있고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F를 찾으려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A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A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요 빨간색 점 자체가 지금 3,3인 걸 감안해서 A를 결정을 해주면 되니까, 자 3,3을 A에다 그 밑에 빨간색 함수에다가 넣어 봅시다. 그럼 여기다 3,3을 넣으면 A 플러스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것이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찾으면 돼? A를 찾으면 되고, 이 찾은 A를 바탕으로 빨간색 함수가 결정되면 이 빨간색 함수에다가 얼마를 넣으시면 됩니까?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렇게 넣어서 정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정답 내시면 2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문제는 20번 문제인데, 제가 일단 뭐, 프렐루드에서 그렇게, 프롤로그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그죠? 내분선 이야기가 결국 나왔습니다. 그죠? 물론, 내분선 나왔다고 적중,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내분선은 언제나 단골 소재였어. 그치만 단골 소재인데도 애들이 뚜렷한 해법을 안 갖고 있었지. 근데 나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 개념 리뷰 시켜드릴게요. 자, 내분선이 등장하면 내가 딱 2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지. 첫 번째는 뭐냐면 공유 요소에 주목해. 그리고 법칙 몇 번 연달았어? 2번. 이거 기억하라 그랬고, 두 번째, 출제자가 넓이 보라는 언급을 안 해도 네가 스스로 뭘 봐야 된다 그랬지? 넓이 봐야 된다고 했지. 이거 2가지 신경 써달라 했고, 실제로 20번 문제는 뭘 출제하는 거야? 요걸 출제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내분선이 등장한 상황은 뭐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요게 내분선이 되는데, 여기서 공유하고 있는 요소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공유하고 있는 요소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각을 공유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변을 공유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각을 공유하는 건 어떤 경우냐? 이 내분선이 내려가게 되면 이 밑바닥에 있는 요 밑변이 지금 이렇게 내분선에 의해서 각이 2개가 생기는데,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에 대해서 이 각과 이 각은 사실 같은 각은 아니에요. 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유하는 각은 아니지만 뭘 공유한다 볼 수 있어? 사인. 그리고 뭘 공유한다 볼 수 있어? 코사인을 공유하죠. 물론 코사인은 예각과 둔각 관계니까 뭐는 반대일지라도, 부호는 반대일지라도 절대 값은 공유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 각과 여기 각도 공유하는 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프롤로그에서 강조했던 이야기죠. 그럼 네가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사인 법칙 한 번씩 써도 되고, 아니면 길이 정보가 좀 많다 치면은 이렇게 코사인 법칙 한 번, 이렇게 코사인 법칙 한 번 써도 되는 거니까 무슨 법칙을 연달아 쓸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야? 공유 요소를 기준으로 법칙을 몇 번 쓴다? 2번 쓴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2번 관점에서 변을 공유한다고 볼까? 그럼 이 변을 공유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 변 바라보고 사인 법칙,
변 바라보고 사인 법칙도 괜찮고 변 바라보고 코사인, 변 바라보고 코사인 법칙도 괜찮아. 어쨌든 공유하고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법칙을 2번 연달아 쓰게 되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를 기본빵 줄이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 관계식 작성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내가 강조를 드렸었어. 알겠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야. 근데 만약에 네가 이거 시험장에서 어려웠다 치잖아? 기본기 문제예요. 기본기 문제. 이해돼? 네가 아직까지 개념도 정리를 안 해놓고 자꾸 피지컬로 도형에 비비려고 하는 거야. 야, 그럼 털려. 타고나지 못했잖아, 너가. 그치? 그럼 당연히 배운 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5 문제 풀어볼게요. 자,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데 3대 1로 내분. 여기서 내분 동그라미 치고 내분 등장하자마자 공유 요소 뭘 볼까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미수 잡을게요. 여기를 내가 3t 여기를 t라고 잡고, 그치? 그리고 나서 AD 길이가 루트 1에 여기 루트 2라고 쓰고 여기를 2k라고 잡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 잡았어. 그리고 공유요소 뭐 볼래? 물어보자. 공유요소 뭐 볼래? 당연히 세타죠. 이 문제 여기 세타라고 잡아놨네요. 그죠? 내가 앞에 교재에 실어놨던 그림이랑 어떤 그림 나왔어? 똑같은 그림 나왔죠. 그죠? 그럼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왼쪽 삼각형이 세타. 그죠? 그 다음 오른쪽 삼각형이 여기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고, 지금 상태로는 각을 실제로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사인 공유하고 코사인 부호 반대로 공유하고 있는 관계죠. 근데 이미 주제자는 뭘 줬어? 코사인을 줬다 이거야. 그러면 법칙 2번 쓸 때 코 2번 쓸래? 사 2번 쓸래? 이거는 뭘 보면 돼? 길이 정보 맞냐? 각 정보 맞냐? 보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뭐가 많아? 길이 정보. 그러면 너는 여기서 얘 바라보면서 코사인 한번,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삼각형 ABD에서 먼저 써볼게. in ABD. 코사인 법칙 들어가 볼게. 그럼 4K 제곱은 9t 제곱 플러스 2에다가 빼기 2배의 3t에다가 루트 2에다가 자, 코사인 값 써야 되니까 4분의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삼각형 ADC에서 쓴다고 치면 이번에는 K제곱은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배의 T의 루트 2에 이번에는 코사인 부호 반대로 써야 되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4분의 루트 2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가 모르는 미지수가 지금 T랑 K 몇 개야? 2개이기 때문에 이거 2개 연립하면 T랑 K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럼 T랑 K 2개를 찾으시면 T 값은 2가 나오고 K 값은 2 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계산을 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구하는 건 외접원의 넓이인데 외접원 밑줄. 외접원이란 말이 등장하면 반드시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고려하셔야 되고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지어보자. 그럼 ABD라고 하는 것에서 사인 법칙 쓰려면 얘가 얘 바라보는 걸로 사인 법칙 쓰면 되죠. 세타도 알고 이제 K도 아니까 얘도 아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요 길이 4 루트 2라고 쓰시고 여러분들 사인 세타 필요하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 찾아주시면 사인 세타는 자, 얘 제곱하시면 16분의 2니까 얘는 그럼 16분의 14의 루트 씌운 거다. 그치? 4분의 루트 14라고 쓰시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사인 법칙 들어갑니다. 사인 세타 분의 얼마 쓰면 돼? 2K 쓰면 돼. 그지? 자, 계산 들어가자. 그러면 4분의 루트 14에 2K 들어가면 1분의 2 루트 2 들어가는 거네. 4 루트 2네. 4 루트 2 들어가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루트 14분의 그 다음에 16 루트 2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16 말고 루트 2랑 루트 14 날려서 루트 7만 남기시고 이 결과가 2 라지 R 되시는 거니까 결국엔 라지 R은 루트 7분의 얼마가 돼? 8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곱하시면 7분의 64파이가 될 것이고 위아래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1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 전혀 어렵지 않지. 그치?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그죠? 그래서 법칙 그냥 2번 쓰고 열림만 하면 되는 간단 계산 문제였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딱 일단 우리가 겨울방학 학습을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너무 기초적인 예제라고 보여집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 추적, 점화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념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역방향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제시한 것은 A5인데 출제자가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을 A1이라고 주면 난 지금 거꾸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걸 역추적이라고 해. 역추적 문항이 등장했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얘를 K라고 두고 정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야. 대신 미지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는 길에 막 케이스 분류를 많이 해야 될 거야. 아무래도 복잡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출제자가 주고 있는 점화식을 좀 변형을 한 다음에 A5에서 A1으로 가는데 이제 A5, A4, A3, A2, A1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열을 하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씩 조명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 첫 번째 방법은 미지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얘를 K라고 두고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지를 많이 쳐나가야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지금 보면은 첫째 항은 6인데 점화식을 이렇게 줬어. 점화식을 주니까 점화식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 P. 이렇게 점화식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순방향을 하더라도 가지를 많이 쳐야 될 수 있거든. 자, 밑에 예시 한번 볼게. 첫째 항 6이지. 6은 일단은 양수니까 여기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음수니까 밑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더하기 P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윗수열에 조정받을지 아랫수열에 조정받을지 모르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점화식에 조정받을지가 몰라.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야? 가지를 쳐주는 거야. 만일 얘가 양수였다면 위에 거 조종 이렇게, 얘가 만약 음수였다면 밑에 거 조종 이렇게 나눠서 계속 가지 쳐나가면서 써나가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써나가다 보면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A5가 알고 있었다고 치면은 가지 더 쳤을 때 A5 값이 만약에 뭐 4였어. 그럼 여기 나온 결과가 4, 여기 나온 결과가 4, 는 4 해가지고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미지수들을. 됐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게 돼. 따라서 어떤 점화식에 적용받는지 파악할 수 없다면 가지를 쳐서 케이스를 분류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방법 2 한번 정리해보자. 방법 2는 식조작해가지고 푸는 거라 그랬거든? 그럼 식조작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방법 2는 넘버가 큰 거로부터 해가지고 넘버가 작은 쪽으로 거꾸로 나열하겠다는 거니까 식을 조작하는 게 필요하대. 자, 식 조작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일단 출제자가 제시를 해주는 점화식은 아무래도 네가 AN을 인풋하면 AN 플러스 1이 아웃풋되는 경향일 거라고. 그럼 항넘버가 커져 작아져. 집어넣을수록 커지지. 근데 이거를 작아지게끔 바꿔주려면 AN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버리면 A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AN이 나오는 점화식의 구조가 되면 점점 넣을수록 항넘버가 줄어들 테니까 내가 거꾸로 나열하기 너무 좋겠지. 5, 4, 3, 2, 1 하기 너무 좋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내가 이걸 예시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요런 점화식이 있고 나는 지금 5번째 항이 5라고 했을 때 첫째 항 찾아줘 이랬다고 치자. 그럼 일단은 역방향에 편할 수 있게끔 식을 조작을 하는 거야. 일단 AN은 꼴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랑 얘를 같다고 뒀을 때 3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얘랑 얘를 같다고 뒀을 때 이 2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AN 플러스 1을 넣어서 AN을 만드는 구조니까 항넘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열할 수가 있게 되겠네. 그랬을 때 윗방향 수열은 3을 빼자는 이야기고 아랫방향 수열은 2를 곱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구조화하면 3 빼고 2 곱하고 3 빼고 2 곱하고로 가지를 칠 수 있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오는 전제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야. 뒤에 오는 전제는 그대로 쓰신 상태에서, 자, 얘랑 얘 사이 관계에서는 얘가 AN 플러스 1이고 얘가 AN인 거지, 그치? 그러면 가지를 친 후에서 얘는 윗까지 왔으니까 홀수여야 돼, 결과가. 아래까지 쳤으니까 뭐여야 돼? 짝수여야 돼, 결과가. 즉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 사후에 판단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거꾸로 나열의 유일한 단점 아닌 단점은 가지를 친 후에서야 그 가지가 타당했는지 타당하지 않았는지가 판정이 돼. 그래서 가지를 치고 나서는 항상 논리 가능성을 따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요게 역방향 추적의 기본적인 방법 2가지야.
됐죠?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중 한 개는 뭐냐면 일단은 식 조작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조금 까다로운 형태야. 그래서 왜 식 조작하는 게 좀 까다로울까요? 라고 하면 네가 실제로 해봤으면 알거든. 자, 이 점화식을 AN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에 역방향 문제인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줄게. 지금 A6이 이고 첫째 항 구하는 문제니까 역방향 문제지, 그치? 그래서 식조작 하려고 해보는 거야. 자, 지금 식조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랑 이거를 같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NAN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전제는 건들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 근데 얘랑 얘를 같다고 한 것에서 AN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얘랑 얘가 같다는 걸 통해서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띠용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얘는 식을 조작해가지고 나열을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거든? 그럼 여기서 난 이 생각할게. 얘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아랫방향에서 오는 거는 3보다 작으면 그냥 10으로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나는 그냥 거꾸로 나열하겠구나. 식 조작은 좀 안 하더라도 거꾸로 나열하겠구나. 얘를 몰라도 그냥 거꾸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처럼 해보면 돼. 여기서 A6 그 다음에 A5 너무 멀리 떨어질 필요 없다. A5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3, A2, A1 이렇게 써놓고 자 역방향 추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생각해보자. 일단은 여기를 내가 2라고 써놓고 나서 좀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게 이거 두 개 사이 관계는 n의 값이 얼마일 때야? 5. 이거 두 개는 n이 얼마일 때야? 4. 이거 좀 써놓고 가자.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야. n의 값이 2. 그 다음 n의 값이 1 이렇게 써놓고 자 추적을 시작해 볼게. 자 일단은 얘에서 위로 갈 때 아래로 갈 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 A5에서 결국에는 A6이 만들어지는 게 이 점화식이잖아. 자 이걸 잊고 이걸 생각하자. 위의 수열을 조정받아서 2로 왔을 수도 있고 아래 수열을 조정받아서 2로 왔을 수도 있어. 그럼 생각해보자. 윗수열을 조종받아서 이걸 조종받아서 2가 됐다는 소리는 5로 나눠줬을 때 2가 됐다는 거니까 얼마였단 소리야? 10이었단 소리야. 이건 그럼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야. 근데 자 아래 수열을 조정받았다라고 치면 아래 수열은 그냥 10을 찍어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래 수열 탔는데 결과가 지금 10이야 아니야? 아니니까 아래 수열을 타고 왔다라는 생각은 맞아 아니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A5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10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가지 안 지워도 돼. 나는 지금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울게. 됐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 생각하면 돼. 그럼 똑같이 해보자. A4도 그럼 위에서 와서 미안해. A5도 A4에서 윗수열 타고 10이었을 수도 있고 아래 수열 타고 10이었을 수도 있잖아. 됐어? 그러면 윗수열 타고 온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아니까 이거부터 해보자. 4로 나눠서 10이 된 거야. 그럼 결국엔 얼마였단 소리야? 40이었단 소리야. 이해됐니? 자, 근데 생각해봐. 그럼 40에서 좀 더 쭉 가지를 더 가보자. 40도 그럼 위에서 왔을 수도 있고 아래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자, 아래에서 왔다라고 치면 10을 찍었어야 된다니까? 근데 10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면 아래 방향은 있어 없어? 없는 거니까 항상 윗방향으로만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을 나눠서 40이 된 거니까 120. 마찬가지 얘는 10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왔을 리 있어 없어? 없으니까 위에서 왔을 거야. 그럼 결국에는 2를 나눠서 120인 거니까 240이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을 나눠서 240인 거니까 240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첫째 항의 가능성을 모두 찾고자 하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인 240을 일단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첫째 항은 자연수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정답은 찍더라도 240보다는 크게 찍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방향으로 왔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생각해보자. 자, 밑에 방향에서 왔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얘는 뭐니까? 10이니까. 그러면 얘가 10이었다라는 이야기는 A4가 모르긴 몰라도 뭐보다 작았단 소리야? 3보다 작았단 소리지. 그럼 너는 여기를 잠깐 K라고 좀 지정을 해두되 이 K는 뭐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돼? 3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간?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K에 대해서 위에서 왔을 수도 있고 아래에서 왔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아래에서 왔다라고 치면 얘가 뭐여야 돼? 10이어야 되는데 3보다 작대. 아래에서 왔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위에서 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윗방향 수열을 타고 와야 돼. 됐습니까? 헷갈릴까봐 내가 위라고 쓸게. 그럼 윗방향을 타고 왔어야 됐으니까 실제로 3을 나눠서 K가 된 거니까 실제로는 3K가 돼야 돼. 됐어? 자, 근데 생각해봐라. K가 3보다 작다는 범위가 깔려있으니까 3K는 그럼 뭐보다 작을까? 3K는 9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들어가 보자. 여기서 자 3K라고 하는 것은 자 9보다 작은 거니까 10은 못 되지. 아래에서 왔을 리 있겠어 없겠어? 없으니까 위에서 왔을 거야.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위에서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서 왔으면은 2를 나눠서 온 거니까 6K. 자 그러면 6K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6K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뭐보다는 작은 거야? 18보다는 작은 거야. 그러면 봐봐. 자, 18보다 작은 숫자니까 얘는 10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얘는 10이 될 수 있으니까 위에서 왔을 수도 있고 어디서 왔을 수도 있어? 아래에서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위에서 왔다라고 치면은 그냥 단순히 1을 나눈 거니까 그냥 그대로 뭐가 되는 거고 6K가 되는 거고 밑에서 왔다라고 치면은 여기 들어오는 값 자체가 뭐보다 작았단 소리야? 3보다 작았단 소리인데 첫째 항이 뭐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3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뭐랑 뭐밖에 안 돼? 1이랑 2밖에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일단 1이랑 2도 첫째 항의 후보로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결정이 아직 안 된 게 6K잖아. 그럼 이 6K만 가능성을 고려해주면 되는데 6K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뭐야? 자연수여야 돼. 근데 6K 범위는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6K는 일단 18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자연수니까 1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6K로서 가능한 논리는 1부터 몇 가지가 쭉 가능한 거야? 17까지가 쭉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6K 자리는 1부터 17까지 모든 잔수가 가능한 거구나. 그럼 최종적으로는 내가 더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찾아줬던 240과 그 다음 두 번째로 찾아줬던 1과 2죠. 그쵸? 그럼 이거 두 개 합은 3이랑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17까지의 합이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 평균 9에다가 17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53 이렇게 되네. 그치? 153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153 아닌가? 잠깐만. 이거 3보다 크다 써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실수를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할게. 1부터가 아니야. 6K가 일단은 자연수다 이렇게 되는 거는 맞는데 그지? 6K 범위를 잘 생각을 해야 돼. 6K 범위를. 자 지금 K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죠? K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이 범위를 내가 그죠?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범위 생각 못했다. 그지? 다시 자, 뭘 잘못했는지 알겠죠? 제가 이거를 그냥 6K만 자연수로 생각하고 여기 범위를 썼는데 그죠? 여기가 이제 좀 잘못됐네. 미안합니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면 되냐면 여기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씁시다.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지 않게끔 자, 정리를 잘 할게요. 네, 요렇게 쓰면 되겠다. 자, 6K라고 하는 것은 이 6K라고 하는 것은 6보다는 커야 돼. 6보다는 커야 돼. 자, 왜 6보다 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분명히 A1이 자연수라는 말만 했지 K가 자연수란 말은 안 했어. 근데 왜 6 이상일까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왜 6 이상일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위에 거를 적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가 몇 이상이었단 전제야. 3 이상이었단 전제지. 마찬가지로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위에 걸 적용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얘가 3 이상이란 전제야.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도 위에 방향으로 적용받았다는 이야기는 얘도 몇 이상이란 전제야?
3 이상. 따라서 K는 몇 이상의 전제가 깔리는 거야? 1 이상. 따라서 6K도 6 이상의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려를 못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면 방금처럼 내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살짝 놓쳤어. 정리 잘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K 값은 6K 값은 그 다음 6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17까지 되는 거네. 됐습니까?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됐죠? 자, 그러면은 평균은 2분의 23이고, 그죠? 한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10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6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은 2분의 23. 그 다음에 한 개수는 몇 개가 되죠? 12개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12개. 계산을 하면 23이랑 6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138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3개를 더해주시면 38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됐죠? 정답은 38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도 역추적 문제로서 해결을 했습니다. 됐죠? 조금 일단 신선하게 느낄 수도 있고 문제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22번 개념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22번의 첫 번째 개념 리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치면 그럼 미분 가능성 점검할 때 A 놓고 같다. 미분에서 A 놓고 미분에서 A 놓고 같다.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된다. 그 이야기 정리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 두 함수가 만약에 다항함수라고 치면 어차피 여기서 FA 빼기 GA가 0이다 나오고 여기서 F'A 빼기 G'A가 0이다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 함수는 그냥 A 넣어도 0, 미분해서 A 넣어도 0이란 소리니까 축에 접한다는 소리죠. 따라서 X-A의 인수개수가 2개 이상이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그냥 한 번에 한 큐에 풀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둘 다 일단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뭐가 더 잘 쓰일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얘가 기본이지만은 이걸 썼을 때 간결해지는 경우도 꽤 많더라라는 거야. 기출문제에서. 자,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개념은 제가 프롤로그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절대값 함수끼리의 합차로 구성되어 있는 미분 가능성이 됩니다. 자,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미분 가능 함수랑 물론 한 지점에 대한 거야. 고정이야. A라고 한 지점에 대해서 미가잖아. 그럼 더해도 미가고 빼도 미가예요. 됐습니까? 즉 미가끼리 합차의 연산은 무조건 미가밖에 못 만든다는 거지. 그런데 미가 하나랑 미불 하나를 합차로 섞어버리면 무조건 불가능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은 합차하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란 거야. 그럼 당연히 불가능 가능도 무조건 불가능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쪽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미분 불가능이면 합차한 결과가 모른다는 거야. 근데 합차한 결과를 모른다라는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하냐면 모른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미분 가능일 수도 있다라는 걸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미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미분 불가능과 미분 불가능의 합차는 미분 가능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미분 불가능과 미분 불가능을 더하고 뺀다고 했을 때는 직관 판단이 안 돼. 그럼 우리는 미분 불가랑 미분 불가의 합차는 어떻게 미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걸 정리해보자는 건데 미분 불가능과 미분 불가능을 합차로 엮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절대값과 절대값을 엮는 거야. 그대로 나왔죠. 이번에 22번이. 어쨌든 절대값과 절대값을 엮는 방법이야. 그랬을 때 한번 별도로 정리해보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fx가 원래는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접어 올려서 이렇게 절대값 fx가 형성된다고 쳤을 때 얘에 대한 좌미계는 얘고 얘에 대한 음위계는 얘입니다. 그쵸? 이때 원래 기존에 요 미분계수를 접어 올린 게 얘다 보니까
얘랑 얘는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얘의 좌미계를 마이너스 P라고 뒀을 때 얘의 우미계는 P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같은 논리로 절대값 gx도 뭐 다르게 생겼지만 접어 올렸을 때 좌미계, 우미계가 부호 반대라는 사실은 절대값에 의해서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Q라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여기에다 옮겨서 조금 필기를 해주면, 그럼 얘를 마이너스 P라고 쓰고 얘를 기울기를 P라고 쓰면 얘는 마이너스 Q, 얘는 기울기가 Q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자. 내가 이 함수를 보겠다고 치자. 그럼 이 함수에 대한 좌미계는 좌랑 좌를 더하면 돼요. 그럼 얘가 되죠. 그쵸? 그 다음 이 함수에 대한 우미계는 우랑 우를 더하면 되니까 이게 돼요. 근데 좌미계, 우미계 같은 게 미분 가능 아니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두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걸 풀었을 때, 자, 중간결론, 이걸 풀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2P가 마이너스 2Q가 나오니까 P 더하기 Q가 결국 뭐가 나와요? 0이 나옵니다. 그러면 P 더하기 Q가 0이라는 거는 좌미계도 얼마란 소리예요? 0. 우미계도 얼마란 소리예요? 0. 근데 사실은 좌미계랑 우미계는 전체가 부호가 뭐니까? 반대니까 한 놈이 0이면 다른 한 놈도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절대값과 절대값 더한 함수의 좌가 0이면 우도 자연스럽게 뭐일 테니까 0일 테니까 좌미계나 우미계 둘 중 하나만 뭐면 되는 거야? 0이면 굳이 남은 한 개는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걸 좀 외우고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뺐을 때는 얘랑 얘를 빼자는 겁니다. 그럼 얘가 되죠. 얘랑 얘를 빼자는 겁니다. 그럼 P 빼기 Q가 되죠.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둡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P랑 Q가 어떻다고 나와? 같다고 나오지. 그래도 얘가 0이죠. 그죠? 그래도 얘가 뭐예요? 0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빼든 더하든 어쨌든 간에 좌 하나만 따졌을 때 0이기만 하면은 그냥 미분 가능이다. 0이기만 하면은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죠. 즉 좌미계랑 우미계 둘 중 하나만 0이면 나머지 하나도 뭐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0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라고 정리를 하고 엔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값과 절대값을 더하고 뺄 때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요령이야. 거꾸로 이야기해봐. 좌미계랑 우미계 둘 중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그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이야. 무조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번 문제입니다. 자, 22번 문제 3차 함수 fx라고 돼 있어. 일단 최고차 한계수에 대한 정보 없는 게 좀 서운해. 자, 그리고 gx를 보니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야. 자, 일단 정의를 해야 돼. 구정함이야. 그런데 이 구정함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니 일단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의심은 먼저는 어디에 대해서 해야 돼? 구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돼. 자, 구간 경계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야 돼. 자, 구간 경계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면 두 번째로 어디로 넘어가야 돼? 함수 자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 구간 경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함수 자체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구간 자체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거니까 0에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x는 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x는 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당연히 1번 뭐도 봐야 되고 함수값 일치도 봐야 되고 2번 미분계수 일치도 봐야 되니까 각각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값 일치를 봐야 된다라고 쳤을 때, 자, 함수값 그 일치는 위에 0 놓고 밑에 0 넣은 게 어떻다? 같다라는 걸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자, 위에 0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F0이 나오고 밑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F0 빼기 8이 되겠네요. 그쵸? F0 빼기 8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일단 얻어지는 거는 첫 번째로 뭐가 얻어져? 내가 여기 쓸게. 얻어지는 건 F0이 얼마다? 4다라는 게 일단 얻어지고, 두 번째 미분계수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죠. 그쵸? 그 다음 얘도 일단은 미분해주면 되는데 쌤 미분 안 되지 않나요? 절대값 때문에. 자, 잘 생각해봐. 자, 어차피 여기 안에 있는 지점이 0이 되는 지점만 아니면 사실은 모든 지점은 미분 가능하죠. 근데 생각해봐. 절대값 함수가 x축이랑 만나지 않는 다른 지점에 대해서 다 미분 가능이지. 근데 유난히 여기 축과 만나는 지점만 뾰족해서 미분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봐라. 지금 F0은 이미 4니까 얘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0에서
안 맞나? 그럼 얘는 0에서 미가야 불가야? 미가야. 얘도 얘 0에서 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랑 만나는 놈이니까 0이랑은 축이랑 안 만난다고. 그럼 0에서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가능. 그럼 0에서 미가니까 그냥 미분하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 미분하면 f'x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x인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뭐 넣어주면 돼? 0 넣으면 되니까 그냥 f'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f'0이 얼마라는 걸 얻을 수 있지? 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0이 0이라는 거 같이 얻었으니까 자, 구간 경계까지는 다 클리어를 한 거고 이제 함수 자체를 봐야 되는데 윗함수 자체는 어차피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다항함수니까 없어요. 근데 이 아래 함수가 문제가 되니까 아래 함수에서 얘를 빨간색 함수라고 두고 그 다음 얘를 파란색 함수라고 두고 이거를 절대값 빼기 절대값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됐죠? 자, 좀 작으니까 여기다 옮겨 쓸게. fx 그 다음에 여기에는 2x제곱 마이너스 8 됐습니까? 자, 요거 두 개 차의 함수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 거부터 관찰할래? 뒤에 거부터 관찰할래? 뒤에 거부터 관찰해야 되겠죠? 왜 뒤에 게 불변량이니까. 그치? 그럼 뒤에 게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인가를 볼 건데 얘가 x는 2에서 지금 미분 불가능이야. 왜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이야? 축이랑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2랑 2에서 만나. 근데 얘가 단일이니까 접어 올렸을 때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겠지. 그치? 근데 왜 마이너스 2는 불가능이라 안 합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게 0보다 큰 쪽만 보이는 거니까 2만 따지면 돼. 됐어? 근데 생각해봐. 얘가 그러면 x는 2라는 같은 지점에서 만약에 미분 가능했다고 쳐봐. 그럼 미가 빼기 미불이니까 무조건 전체는 뭐가 돼? 미불이 돼. 근데 나는 지금 실수 전체에서 모든 게 매끈해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얘도 2에서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그러려면 얘가 x는 2에서 미불이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얘도 불가라고 쓰지 말고 미불이라고 쓸까? 됐지? 그럼 둘 다 맞춰서 미불이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서 미불 빼기 미불이어야만 미분 가능의 여지가 생기니까. 물론 미불 빼기 미불이 무조건 미분 가능 이건 아니야. 좌미계만 따졌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좌미계만 따졌을 때 0이 나와야 돼. 혹은 우미계만 따졌을 때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 소리예요. 그거를 만족을 일단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내 말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그러면 좌미분 계수가 필요하니까 내가 저 파란색 함수를 좀 그려보면 이 파란색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것이고 2고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요 2에서 좌만 따져도 되고 우만 따져도 돼. 난 우만 따질게. 됐죠? 자, 그럼 우미분 계수만 따져볼게. 자, 그럼 우미분 계수를 따졌을 때 지금 2 같은 경우에는 이 우미분 계수가 얼마가 될까? 원래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는 절편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거리 곱쓰면은 4인데 최고차항 계수 2니까 8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기울기가 8이야. 방금 뭐 하신 건가요? 그냥 미분해가지고 2 넣었다 생각해도 괜찮아. 아무튼 기울기가 8이지. 그럼 얘는 우미분 계수만 따진다고 쳤을 때는 얘가 얼마가 돼? 8이 돼. 그럼 얘의 우미분 계수도 얼마가 돼야 돼? 8이어야 뺐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우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거야. 좌미계랑 우미계 둘 중 하나는 0이 되면 그러면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얘가 8이니까 이 별량도 8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2에서. 이해했습니까? 근데 접어 올려서 우미계가 얼마인 거야? 8인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내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잘 몰라도 이 2라고 하는 지점에서 접어 올린 결과가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부분이 접어 올려서 얘가 된 걸 수도 있고 원래 이거였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좀 아리까리한 건 뭐냐면 F'E라는 게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뭐였을 수도 있어. 그냥 애초부터 8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1번 케이스고 이게 2번 케이스면 이 둘 중 어떤 케이스가 말이 맞냐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는 2번 케이스라서 2번 케이스가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좀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자, 2번 케이스가 말이 안 되는 이유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0이 있고 2가 있다고 치면 2에서 미분계수를 얼마로 뚫어야 돼? 8로 뚫어야 돼. 됐어? 그럼 얘는 기울기 지금 8로 뚫는 건데 일단 아까 얻은 정보에 따르면은 F0이 얼마여야 돼?
4여야 하지.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높게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다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분명히 내려오는 과정에서 축이랑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생겨? 단일근이 생겨버리지.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것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라고 치면은 얘는 그럼 x는 어디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게 돼? 알파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도 알파에서 미분이 불가능이어야 미불 빼기 미불이라서 미가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2 아니면 양수에서 더 이상 미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고 알파가 2는 아니잖아. 0과 2 사이에 생긴 알파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0과 2 사이에는 이런 또 다른 근이 생겨버리면 얘가 또 얘 자체대로 문제가 생기는데 얘가 그 불을 못 꺼준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2번 케이스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제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얹어지는 조건이 F'2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8입니다. 라는 조건까지가 얻어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알면 되는 거는 2라고 하는 점은 축을 지나는 거니까 F2는 또 얼마다라는 거. 0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사실만 잘 종합하면 뭘 결정할 수 있을까? 함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fx를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지성 계산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fx가 얻어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시면 정답은 154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22번 문제도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소재를 잘 다루고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잘 복습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리 잘 해서 여러분들 어떤 개념에서 부족했었는지 잘 정리해서 메꿔놓도록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